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건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인물에 대한 단서를 좀 살펴볼까요? 먼저 그녀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집안의 재력 등에 대해서 무수한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그녀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총 3차례의 협박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녀가 첫 번째 협박 전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리네 집이죠? 나리는 잘 있어요. 네,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은 바로 전현주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지난 1997년 박초롱초롱 빛나리 사건의 유괴범 전현주입니다. 전현주에 대한 집중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찰수사연수원 박재일 교수 그리고 홍은주 교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현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전현주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름 전현주.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현주는 지난 1997년 8월 30일 서울 잠원동에서 영어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8살 여자아이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을 유괴했습니다. 박 양의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건 전현주는 아이의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집에 보내줄 것을 애원하는 아이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박 양이 실종된 지 14일째가 되던 날 전현주는 은신처였던 서울 신림동 여관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네, 23년 전인 1997년 8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8살 여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이 정말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범인의 이름을 따서 전현주 아동 유괴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재일 교수, 당연히 이 사건 기억하시겠죠? 네, 그럼요. 네. 이 사건이 아주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고 하는 범죄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히 지탄을 받는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범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그 혈육의 애달픔이라는 것들을 약점으로 삼아서 네. 범행을 하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모나 가족들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특히나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피해 네. 아동이 결국 피살됐다는 데서 아주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홍은주 교수,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유괴 사건의 전형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협박 전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네. 특히 어머니가 참 잘 대처를 하셔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 협조하에 전화의 위치 추적 장치도 부착을 하고요. 네. 그런데 결국 조금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아이를 살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러한 위치 추적의 시스템 장비 많이 개선됐겠죠, 그때보다? 예, 아무래도 그 97년도 당시에는 네. 이제 뭐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은 아예 없었던 시대고 그랬죠. 뭐 가정에는 일반 전화, 그 외부에서는 거의 공중 전화를 많이 사용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인들도 범행을 할 때 공중 전화를 많이 이용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납치의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경찰에서 특수 장치를 그 가정에 있는 전화기에 이제 부착을 해서 네.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음하고 시간 그 걸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발신지를 이제 추적하는 좀 그 시스템의 좀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네. 좀 그 발신 추적이 완전 환경이 달라진 게 그렇죠. 지금 1인 1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리고 가정에는 거의 지금 전화기가 없다라고 봐도 거의 잘 안 쓰죠, 일반 전화를 가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 거의 전화를 그 범인들도 공중전화보다는 휴대폰을 대포폰을 많이 쓰고요. 네, 저희는 네. 그런 휴대폰의 기지국 추적 수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납치 당일날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던 전현주는 다음 날 또다시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나리 안 보고 싶으세요? 나리는 잘 있어요. 2천만 원 준비해. 시간 끌지 말고 돈이 들어있는 은행카드를 가지고 돈으로 말고 카드로
뜻밖의 든 카드로에 은행카드 가지고 명동 전철역 10층 건물 거기 8층에서 기다려. 시간 끈다거나 딴짓을 해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나리는 못 보는 거지. 전현주는 두 번째 협박 전화를 걸기 전에 피해 아동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결국 드러났습니다. 어린이를 납치한 지 9시간 만이었는데요. 전현주는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였는데도 집에 보내달라고 울면서 애원해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현주는 어린이를 죽이지 않은 척하고 또 협박 전화를 걸었었던 것이죠. 박재일 교수, 네. 뭐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금전 목적의 아동 유괴는 피해 아동이 철저하게 수단화되고 도구화된다는 특성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피해 아동이 살해된 이후에도 뭐 상관없이 협박을 계속하거나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는 돈을 받고 나서도 피해자가 피살되는 이런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상 피해 아동의 생존과 생환을 위한 예. 전문적인 조기 개입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박재일 교수 위기협상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위기협상의 상당 부분은 성인 인질인 경우 네. 또는 뭐 다수의 인질인 경우 이렇게 많이들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괴 사건은 상당히 조금 특성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 피해자이고 네. 그리고 은밀하고 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된 상황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크리티컬 아워,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방어 능력이 이제 부족한 사건들이 특히나 어린 아동, 네. 그러니까 자기 방어 능력들이 부족한 아이들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보통 24시간 늦어도 48시간 이내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순간에는 피해 아동도 아주 강렬한,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그래서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이탈이 돼서 굉장히 강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불안하고 네. 두렵고. 네. 예. 그리고 또 인질범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은 아하. 결국은 위험한 네, 안타까운 네.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위험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는 이제 조기에 상황들을 개입하고 생존과 생환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전현주는 발신지 추적으로 명동의 한 카페에 들이닥친 경찰의 검문에 걸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전현주는 만삭의 임신부에게 뭐 하는 거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경찰도 임신부인 그녀가 범인이겠냐는 생각에 전현주의 지문만 채취하고 신원만 확인한 채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협박 전화는 더는 걸려오지 않았고요.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경찰이 결국은 공개 수사로 전환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현주 아버지가 이 공개 수사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고 딸이 안 들어오고 연락 두절이니까 우리 딸이 가출했다. 네. 그런데 경찰이 그때 확보했던 인적 사항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 딸이 혹시 연관된 건 아닌가라는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유괴 사건에서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주 네. 좀 조심스러운 결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만약에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되면 이 범인들이 자신의 어떤 범행을 은폐하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흔적들을 지우고 사라질 아하, 이제 그런 우려가 위험들이 있죠. 있습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납치나 유괴 상황에서 공개 수사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사의 어떤 옵션들이 다 소진된 이후에 어떤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괴 사건에서 늘 경찰의 가장 큰 어려움과 고민이 공개 수사 시점의 결정이잖아요. 네. 공개 수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범인들이 증거인멸하고 꼬리 감추고 도주할 뿐더러 유괴당한 그 피해자의 안전에도 사실 많은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만약에 공개 시기를 늦춰버리면 오히려 피해자를 구출하고 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우려도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 부분에서 늘 그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훈련도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토론도 하고 네. 어떤 상황, 어떤 시점이 가장 적절할지에 대한 이런 토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괴범이
알고 보니 출산을 불과 1개월밖에 앞두지 않은 만삭의 임산부였다. 네. 이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떨까요? 이게 참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어떤 심리 상태도 그렇고 경찰이 만삭의 임신부라는 점 때문에 좀 경계를 늦춘 점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임신 8개월에 예비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다는 거 일반인들은 상상도 아마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더 충격을 안겨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히려 이 전현주는 이 점을 더 이용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예, 경찰이 들이닥쳐서 경찰이 와서 예. 이제 이렇게 검문을 할 때 네. 자신이 임산부인데 어허. 임산부 때 뭐 무슨 짓이냐, 뭐 아기가 이제 발로 배를 찬다, 예. 병원에 가봐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핑계들을 통해서 예. 결국에는 경찰들이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못하고 지문만 제치하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카페에 있던 다른 분들도 임신부가 막 그렇게 하니까 네. 경찰에게 오히려 항의하는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왜 네. 이렇게 만삭의 여성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범인을 도와주는 의도치 않게 이런 현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실제로 그렇게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그 전현주가 다녔던 그 학교 문해창작과의 후배들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네. 소식을 듣고 와서 같이 이제 항의를 하면서, 그리고 일반인들도 봤을 때는 네. 그 설마 임산부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에 결국에는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전현주는 검거 후 증언을 번복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공범이 있다거나 이런 거짓 진술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인형극단 사무실을 처분하기 위해 지역 정보지에 광고를 냈고 그걸 보고 온 2명의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치 사진을 찍혔다. 말을 잘 들으면 필름을 돌려준다는 남자의 말에 나리에게 학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뒷좌석에 태웠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나리는 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 공범인 남자 한 명이 나리 양을 살해했는지 사무실에 큰 가방을 준비해두라고 지시했다. 근데 전현주는 상당히 참 믿기 어려운 거짓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내용을 보더라도 전혀 흔적도 드러나지 않는 공범의 존재, 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성폭행에 대한 부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상, 학력, 뭐 살아온 과정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그 인격 장애가 상당히 의심됐었죠, 당시에. 네. 네. 연극성 인격 장애 관련해서는 우리 홍은주 교수님께서 아주 많은 연구들을 예. 해고 오셨습니다. 그 연극성 네. 인격 장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정신과 전문의가 법정에서 감정이로 나와서 네, 네. 연극성 인격 장애가 의심된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연극성 인격 장애의 특성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노력하는, 예. 마치 그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심지어 이제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가공의 인물들을 만들기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전현주 같은 경우는 평소에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자주 해왔었고요. 아하. 남편이 이 전현주가 대학을 졸업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등록 재적 상태였더라. 아하. 그리고 어떤 그 주변에 자신 그 집에 대한 그 재산의 음흠. 과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거짓으로 드러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전현주가 93년도에 이미 이 연극성 인격 장애의 진단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아, 이미 진단을 받았었군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재판에서도 그 네. 정신과 감독님께서 이렇게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들, 그리고 문해 창작가 출신으로 아주 글도 잘 쓰고 이렇게 글 솜씨가 있었던 걸로 아하, 그랬다면서요.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 체포 이후에 책임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던가 네. 공범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지어내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그 근거로 연극성 인격 장애 진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극성 인격 장애의 어떤 징후 증상들은 포착은 되지만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결과적으로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범행을 계획 설계하고 대단히 의도적으로 행한 범죄인데 박재일 교수, 네. 결국은 협박 전화를 해서 요구했던 2천만 원, 네. 그것이 범행에 드러나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행 동기일 텐데. 네, 네. 근데 전현주를 들여다보면 그 부모님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네, 네. 아버님은
고위공직자셨고 공직자, 네. 그리고 아주 그 본인의 공직 생활도 청렴하게 잘하신 분인데 네, 청렴한 분으로 알려져 그런 가정에서 유복하게 소위 말해서 뭐 아실 것 없이 자란 전현주가 그 돈 2천만 원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고위공무원 생활하고 청렴한 아버지를 둔 그 슬하에서 성장을 했고 네. 또 미국 유학 생활을 할 정도로 유학까지. 네네 예. 생활할 정도로 이제 부유한 층에 속했었는데 네.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귀국해서 25살의 아하. 나이에 국내 대학에 재입학을 했고 거기서 이제 남편을 만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다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예. 더 이제 비극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음흠. 그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지원이 끊어지고 끊어지고. 네 그리고 남편의 뭐 인형극단 사업이 또 실패하고 예. 또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씀씀이는 뭐 그 이전에 유지해왔던 그만큼의 씀씀이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결국은 경제적인 빈곤으로 이어졌는데 예. 사실 뭐 가난하다거나 경제적인 빈곤 상태가 있거나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두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네. 결국 전현주는 이러한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빈곤에 더해서 아하. 개인적인 범죄 성향이 더해져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아하. 저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인격적 문제가 분명히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결혼을 둘러싼 부모와의 갈등, 네. 그리고 나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끊긴 상태, 자립해서 살아나가야 될 텐데 자립 능력은 없고, 네. 그 이후에 자신의 경력, 학력 모두 거짓으로 남편에게조차 거짓말을 네. 하고, 네. 그러면서 부족한 돈들은 전부 빚으로 사채로 이렇게 맞습니다. 해나가는 잘못된 생활 습관,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끔찍한 범죄로 나아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네.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전현주를 이해하려면 과연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전문가 두 분의 몽타주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박재일 교수의 포인트는 뭡니까? 네, 오늘 몽타주의 포인트는 헛된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헛된 꿈. 네. 헛된 꿈 뭐죠? 네, 조금 전에 제가 아동 유괴 범죄는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받는 악질적인 범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동을 유괴해서 네. 가족들한테 아동에 대한 해악을 통보하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아하. 그렇게 보이지만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납치 사건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검거율도 따져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서 매우 월등하게 높은 그렇죠. 범죄가 이 범죄인 거죠. 몇 사건 제형은 거의 100% 검거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혹시나 한두 건 비껴나 있다 하더라도 체포될 때까지 혹은 결국은 뭐 용의자가 죽어야 대상자 범인이 죽어야 이 사건이 종결되는 그렇죠. 될 정도로 그렇죠. 엄벌에 처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아하. 범죄들을 아하.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헛된 꿈을 꾼 아하. 것이 결국 이 사건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괴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 헛된 꿈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홍은주 교수가 본 이번 사건 몽타주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본 오늘 몽타주의 포인트는 보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는 삶. 네. 그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뭐 연극성 성격장애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 남편이 학력이나 이런 걸 전혀 몰랐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현주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내면의 어떤 충실한 삶이 아니라 밖으로 보여지는 아하.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어떤 큰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 네. 보여주는 삶과 아하. 자기의 실제 삶 간의 어떤 간극, 괴리. 아하. 괴리가 스스로를 계속 만족시키지 못했고 이 아하. 외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소비를 하고 거기에서 또 빚을 지게 되고 뭐 사채를 쓰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아이를 유괴하는 범행까지 초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아하.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현주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전현주의 이면들에 대한 키워드들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요. 만삭의 임신부, 헛된 꿈, 2천만 원, 9시간, 거짓말, 연극성 인격장애 이러한 이면들이 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전반적인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본 전현주의 이면은 거짓말이 만든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